표독한 프로파일러 수업. 혹시 낯선 목소리와 음악에 놀라셨나요? MBC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입니다.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수업에 함께할 수강생은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맹활약 중인 김겨울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겨울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수업인데요. 네. 예습해 오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배우려고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표독한 프로파일러님과 또 저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많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프로파일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뭡니까? 네, 오늘의 사건도 소리를 통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집요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6년생 만 24살의 김태현. 이번 신상 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제보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범행당일 김태현은 오후 5시 반쯤 작은 딸 혼자 있는 집에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 침입했습니다.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은 냉장고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 마시며 사흘 동안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김태현의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신 감정과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죠. 네. 김태현. 아까 제가 오늘의 표정 코너에서도 다뤘는데요. 노원구의 세 모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네. 안타까운 사건.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잔인한 사건이라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오후에 프로파일러와 피의자가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네. 그래서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에서 이 사건을 짚어보게 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보도가 참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혼돈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시작을 네. 하죠. 네. 일단 사건은 2주쯤 전이죠. 3월 23일 오후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의 신상이 이제 공개됐죠. 만 24세 남성인 김태현이고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이제 피해자 중 큰딸인 여성 A씨를 알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요. 이후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모바일 메신저에 올렸던 사진에서 이제 택배 상자가 노출된 것을 보고 주소를 알아냈다고 하고요. 계속 집으로 찾아간 거죠.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이나 이런 걸 다 거부했지만 끝까지 끈질기게 계속 집을 찾아갔다고 하고요. 이 A씨는 생전에 이 김태현을 검은 패딩으로 지칭하면서 너무 무섭다, 귀가할 때마다 돌아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고충을 계속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오후 A씨의 집인 노원구 아파트로 또 접근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A씨의 여동생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을 배달 기사라고 속인 후에 집에 접근해서 일단 여동생을 살해를 하고 이어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그리고 곧 이어서 A씨까지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모녀를 살해한 이후에 그 보도되었듯이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사흘 동안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이 사건에 주목하는 포인트는 네.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네, 스토킹 범죄 정말 심각한데요. 네, 심각하죠. 문제는 스토킹 자체는 중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 네. 스토킹 이후에 살인 등의 강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뒤늦게 사회가 분노하고 네. 또 뭐 엄벌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와서 무척 좀 화도 나오고 안타깝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김태현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뭐 본인은 뭐 마음을 안 받아줬다든지 아니면 본인을 무시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요. 네. 김태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피해자와는 사실상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가해자 범인에게 있는 네. 그 낮은 자존감, 무시나 거절을 받았을 때 견디지 못하는 네. 그런 성격적인 문제, 그리고 분노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는 문제하고요. 여기에다가 아마도 이 김태현 같은 경우는 이 성인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은 측면, 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만 24세를 살아오는 동안 왜 지금 이렇게 터졌느냐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촉발 요인이라고 해요. 네. 이 사건을 터뜨리는 트리거 이펙트,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그건 사실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만남과 소위 정모라고 하죠. 네네. 정기 모임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관심을 갖게 된 피해자, 그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그런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결국 마지막에 트리거 이펙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살해를 했는데 본인이 알고 있던 이 큰딸 피해자 A 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살해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람의 범죄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3명을 다 죽이고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성향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이 범인의 계획, 네. 그게 무엇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김태현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스토킹하던 피해자 큰따님이죠. 네. 이분 이외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살인 계획은 없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나머지 두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러한 뭐 방해 요인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그런 어떤 게이트 같은 이런 역할인지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사이코패스냐 또 전과와의 관계성 이런 걸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기적이죠. 대단히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은 우선 자기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걸리지 않고 도주하는 거예요. 김태현은 현장에 머물러서 사흘 동안이나 있으면서 결국은 붙잡혔거든요. 자기 자해까지 하고요. 네, 네, 그렇죠. 이건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은 좀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김태현의 전과가 성과 관련된 범죄거든요. 네. 특히 이제 타인의 모습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네. 형태의 그런 부분들과 강력범죄 사이에는 몇 단계에 걸친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네. 왜곡된 성인식과 공격성 분노, 거절이나 무시를 견뎌내지 못하는 성격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흘 동안 시신을 옆에 두고 지금 생활을 했는데 이런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시신과 오랜 기간 함께 있는 경우는 주로 이제 가족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 사건일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이제 어린 자녀가 자신을 학대하는 네. 아버지나 어머니 등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곁에서 밥 먹고 생활하고 6개월 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나니까 테이프로 문을 네, 다 봉하고도 막아놓고. 계속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벽장소에 감춘 시신이 미이라가 될 때까지 계속 살았던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경우에는 우선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그 수단과 방법의 부족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이 살해를 하긴 했지만 복합적인 애증이 함께 있는 거죠. 양가 감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그 시신 곁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김태현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가족 간에 일어나는 애착 때문에 일어난 그 현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김태현이 계획 중에는 살인은 포함되어 있지만 살인 이후에는 자신의 어떤 삶과 계획, 도주, 증거인멸 혹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할지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래도 자신의 생애 마지막 행동, 네. 예를 들어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33명을 살해한 조승희 네. 경우도 결국 본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렇죠. 대개 이런 형태의 스토킹 살인이나 다수살인, 연속살인 같은 경우에 범죄자들은 스스로가 신고하거나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혹은 체포되거나 하는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코패스라는 측면이 아닌 이제 다른 부분에서 분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마침 이제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프로파일러가 범인의 성향을 어떤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하게 될까요? 프로파일러가 이제 범인을 면담할 때는 일단 먼저 이제 라포 형성이란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고 분노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진실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신뢰를 끌어냅니다.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부드럽게 또 유사한 공통점도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살아온 생애를 전반을 다 훑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아동기를 보냈고 청소년기를 보냈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과정과 심경과 심리들을 추출해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인성적 특성 이런 부분도 짚기는 하는데 네. 사실 뭐 사이코패스냐 아니면 어떠한 인격 장애가 있느냐, 무슨 편집성 인격 장애냐 또는 뭐 연극성 인격 장애냐, 경계성 인격 장애냐 이런 것들은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아니고요. 정신 감정을 해서 정신의학 전문의가 아마 나중에 그런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니에서요, 유행복님, 제 생각에는 범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예행 연습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네. 실제로도 급소 이런 걸 검색을 했다고 하고, 뭐 예. 흉기나 이런 걸 준비를 해 갔다고 하죠. 계획은 확실하고요. 네. 지금 이제 예행 연습이란 말씀에는 좀 나중에 확인은 필요하지만 네. 아마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살해 방법, 살해 위치, 바로 이제 급소를 노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초범자가 우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도 개를 대상으로 해서 예행 연습을 해본 적이 있고 강호순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주로 이제 동물 학대 등의 방법으로 살인 예행 연습을 하는 범인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꼭 살인 예행 연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공격성과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김태현의 경우에는 네. 자기보다 약한 자기가 마음껏 폭력이나 가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주로 동물이겠죠. 그런 연습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8698님께서 이런 경우에 사전에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피해자가 이미 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뭔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좀 달랐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네. 당연히 달랐겠죠. 다만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건 중에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해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다가 밖에서 대기하던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네네네.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경찰에서도 지금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런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얼마나 심각하고 바로 그 위협이 바로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경찰력을 포함한 신변 변호 등의 보호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순찰의 강화 이러한 이제 보호 조치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스토커로부터 위협이나 또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경찰 혹은 경찰에 바로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1366. 1366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해 주시는 번호거든요. 네. 꼭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25님께서요.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스토킹 문제는 이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네.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드디어 네.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게 예.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한 20년 동안 스토킹 처벌법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외치고 네. 협박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때는 법안도 내고 법무부에서 내신다 그러길래 막 지원도 해드리고 이랬는데도 안 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통과는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이 스토킹 행위 처벌법상 반의사 불벌죄라고 피해자에게 처벌할 거냐고 묻게 되는 조항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면 인력 예산,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 스토킹 행위의 가장 근본은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김태형 같은 경우도 그의 눈에 비춰진 피해자나 여성들은 그저 자신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신의 쾌락이나 혹은 만족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인형처럼 있어줄 그런 대상자를 찾는 대단히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김태형뿐이냐 혹은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에 불과하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 사회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왜곡된 뭐 성적 인식이라든지 인권 인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죠. 네. 출발은 가정이에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다음에 이제 학교로 넘어서 학교폭력. 이 세 가지의 이 뿌리 범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또 제도까지 함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신호가 오네요. 네. 뭐 중요한 문제라 좀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다음 주에 뵙죠. 네, 김겨울 작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